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4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환경과 사회의 역사적 측면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화주의의 성립과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현대 환경관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세 번째 특징으로서 진화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물질주의라는 게 있었고 파편주의라는 건 있었죠. 네. 그리고 진화주의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적 환경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적이다. 다이나믹하게 바뀐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와 동일한 형태의 자연 양상이 펼쳐졌던 것이 아니라 현재와는 전혀 다른 자연의 양상이 과거에 전개된 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상으로까지 전개될 수가 있다. 거기에는 방향이 없고 정도의 차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변하는 지구의 환경은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종의 존재도 결국 오랜 그러한 지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기간밖에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바로 그러한 동적인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출현이야말로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인간의 과학기술이 현대 문명이 일으킨 지구 환경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경의 위기가 상당 부분 인간에 의해서 야기됐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어떤 요소가 자연 속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영속적으로 지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갓 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멸종까지는 치닫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더 발전된 그러한 생명체로서 더 심오한 과학 지식에 대한 이해와 더 멋진 사회체제 그리고 그 생존의 범위 또한 지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태양계를 넘어서 먼 우주로까지 인간종이 이주에 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죠. 많은 SF 작가들에 의해서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소설이나 영화가 실제 과학적 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인간의 머리의 산물이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가서는 현실화되는 일들도 발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한 일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운석 충돌이라든지 해성 충돌에 의해서 졸지에 인간종 전체가 지구 표면에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생물종의 이 지구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죠. 혹은 운이 좋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종이 다른 우주에까지 식민지를 건설하는 그러한 일들이 미래에 가능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 모든 상상은 결국 동적 자연관, 즉 진화주의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과거에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도 과거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인간들은 자연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정적 자연관을 갖고 있었죠. 이 정적 자연관은 사계절이 바뀌고 천체가 운행하고 어떤 주기적 그 사이클이 약간씩의 변동은 일어날지언정 늘상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체들의 운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또한 크게 일어나지 않으며 또 그 안에 육지와 해양의 분포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제 일어난 일은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일반화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고 더 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동적 자연관이 정적 자연관을 대체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17세기까지는 정적 자연관이 일반적이었어요. 예, 변화는 있지만 일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자연, 산천은 의구화되 인간은 간대 없다라고 하는 이 남구만의 시조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도 역시 정적 자연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적 자연관은요, 진화주의는 자연은 서서히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끊임없이 진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현대과학이 지지하는 자연관이 되겠고요. 이렇게 정적 자연관에서 동적 자연관으로 전이가 일어났는데 동양권에서는 서양의 과학이 전래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지만 최초의 그러한 전이 과정은 하나의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진화주의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17세기에 일어났는가 살펴보죠. 유기체 기원설의 대두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석이 유기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대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fossil인데요.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서 암석화한 것이죠. 고대인들도 이미 화석을 알고 있었고 비싼 돌이었습니다. 수집가들이 끌어모으는 진귀한 수집품들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마치 생물체처럼 생긴 돌이 있다니. 옆에 그림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암모나이트 같은 화석이 발견된 위치가 어디냐면은 주로 산중턱이란 말이죠. 육지예요. 근데 생긴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조개처럼 생겼고 물속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생명체였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거 생명의 유해로 보고 싶은데 문제는 이것이 물속에 살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누가 거기다 옮겨다 놓았다고 보기에는 예외가 없이 지상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설명하는 방법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각 변동은 땅이 바뀐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땅이 솟구쳐 올랐거나 아니면 바닷물이 빠졌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 밑바닥이 혹은 호수 밑바닥이 육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호수 밑바닥이 육지가 되는 거는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보면. 최근에 TV를 보니까 일본의 후지산 근처에 있는 호수가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전에는 물이 그득 차있던 호수가 지금은 밑바닥을 드러내가지고 호수 안에 있던 섬까지, 그 호수 섬에 정자가 있고 배를 타고 갔었던 곳인데 지금은 걸어서 간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호수에 물이 빠진 것은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후지산 화산이 머지않아 폭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뭐 호수 밑바닥에 드러나는 일은 좀 볼 수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바다까지 육지가 되는 것은 좀 보기가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건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믿기보다는 이러한 돌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땅속에서 저런 것들이 우연찮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잘 안 믿어지신다면 다른 광물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수정 봤습니까? 자수정. 뭐 수정을 봤다고 해도 좋고 육각 기둥 형태잖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광물들이 결정 구조를 나타냈을 때는 기하학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깎은 것 같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기하학적 형태가 출현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깎지도 않았는데 정교한 그러한 기둥 모양으로 그게 매끈할 부분은 매끈하고 각이질 부분은 각이져 있고 직선 일부분은 직선이 되어 있고 이거 뭐 놀랍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자연적 과정으로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광물의 결정이 신기한 만큼 화석 또한 신기한 거다 이거죠. 화석이 됐든 광물의 결정이 됐든 모두 신기하긴 마찬가지고 그런 광물의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의 신비한 능력이 땅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화석의 저 신기한 모양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또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경우에는 광물의 결정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체를 닮은 화석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정적 자연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믿기보다는 자연은 항상 불변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새로운 생각이 들어서게 하는 데에는 작은 연구가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그러한 연구, 문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 작은 연구들이 쌓여서 혹은 작은 연구 하나가 기점이 되어서
엄청난 생각의 변화, 인간의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우스 스테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덴마크 출신의 화석학자인 스테노는 본명이 스텐센인데요. 닐스 스텐센, 스테노라고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설석이라고 하는 화석을 접하게 됩니다. 화석학자니까요. 화석을 많이 수집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설석을 접하게 됩니다. 설석은 혀설자를 쓰는 설석이에요. 그래서 혀 모양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혀가 아니라 오히려 좀 이빨처럼 보여요. 스테노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살아있는 생물 중에 혹시 이런 이빨을 가진 동물이 없을까 해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박물관에서 상어 이빨을 보게 됩니다. 상어 이빨이 이 설석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설석이고요. 상어 이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상어 이빨하고 설석이 구조가 일치하더라 해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스테노는 연구를 합니다. 정말 그게 유사한 정도인가 아니면 같은 정도인가 해서 상어 이빨이 갖는 가로, 세로의 비랄지,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다른 것이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구조 자체가 구성하는 물질 자체는 돌과 뼈라고 하는 그죠? 이빨을 이루는 그런 구조. 다르지만 형태적으로 볼 때는 구조적으로 볼 때는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설석이 상어 이빨 화석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생물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생물의 유해가 반영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화석 생물들도 역시 찾아보면 실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훅도 스테노의 연구에 대해서 듣고요. 그러한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훅은 탄성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물리학자이기도 했고요. 현미경을 사용해서 세포를 최초로 관찰해 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포의 의미로 처음 쓴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그는 스테노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함축을 알았습니다. 즉 해양 생물의 구조를 가진 화석들이 육지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빠졌거나 땅이 솟구쳤거나 하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지표 변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설명을 위해서 그가 채택한 방법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력을 통해서 땅의 수직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땅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훅의 연구 결과. 그것은 지각 내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땅이 솟구치거나 가라앉는 일이 가능하고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다 밑바닥에 있던 화석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제기합니다. 주장이 매우 혁명적이었던 만큼 책의 출판은 죽을 때까지 안 하고 미뤄뒀다가 사후에 출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훅은 현미경을 사용해서 화석을 관찰해 보았어요. 현미경 학자라고 하는 그의 장점을 살려서 화석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그 안에 미세 구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미세 구조가 생물을 꼭 빼닮았더라.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 구조가 생물의 구조를 닮았다면 이것은 자연이 흉내내는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
자연의 흉내 과정은 흉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식으로든지 실제 생물의 유해가 변형되어서 화석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지진론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결국 18세기에 가서는요, 점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땅과 바다가 심각한 지각 변동을 받아서 그 분포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립이 됩니다. 이로써 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하게 돼요. 과거의 지구가 어떤 식으로 땅이 움직여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양 퇴각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왔던 로버트 훅의 생각과는 다른 것인데요. 로버트 훅은 땅 자체가 올라오거나 내려갔다고 본 거죠. 근데 해양 퇴각설은 그건 좀 약간 생각이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땅이 움직이냐. 딱딱한 땅이 돌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땅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다만 물이 빠진 걸 거다. 옛날에는 육지를 다 물이 덮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화석도 다 만들어졌겠죠. 생물 유해가 죽어가지고 쌓여가지고 화석도 다 만들어졌는데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높은 지대가 그나마 높은 지대가 육지로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양 퇴각설이 대두됩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해양이 퇴각하여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성론의 모태입니다. 해양 퇴각설이 수성론의 모태인데요. 그것에 대립되는 견해가 화성론인데 이 화성론은 로버트 훅의 생각을 이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론을 한문으로 읽겠어요. 물속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수성론, 화성론은 불 속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화성론이거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냐?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성은 물 속에서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아무 암석이나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이 물 속에서 생성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수성론이에요. 언제? 바닷물이 퇴각하기 전에, 즉 최초의 바닷물은 엄청나게 농도가 높았대요. 그 안에 암석들이 다 녹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농도가 높았는데 그것이 점점 식으면서 결정들이 석출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암석들은 다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들이었다. 해서 화성암이 그 예가 됩니다. 그래서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들이 최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수성론의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베르너라고 하는 사람이 수성론을 주창했고요. 독일의 암석학자 베르너가 그는 양파껍질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파껍질은 뭐냐? 층이 있다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최초의 암석, 그 위에는 그거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쌓여나간다는 거죠. 최초의 암석은 다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이었고 그것이 지구 표면으로 드러난 이후에 침식을 받아서 퇴적이 되어서 퇴적암이 만들어져서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 위에 쌓이게 되었다. 해서 그런 식의 어떤 층상구조를 수성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파껍질 이론이에요. 반면 화성론자들은 제임스 허턴 같은 사람인데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이 불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뜨거운 지구 내부에 불 속에서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이 만들어졌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론이잖아요. 화성암이라고 하잖아요. 화성암. 결정구조를 갖는 암석들을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허턴의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허턴은 암석만 땅 속에서 뜨겁게 열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솟구치게 하는 힘도 또한 지구 내부에 있다. 땅 속에 있다고 본 거죠. 그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그 힘이 결국 암석도 만들어내고 녹여서 그 힘이 또 땅도 솟구치게 한다. 라고 해서 해양 퇴각이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고 하는, 즉 로버트 훅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땅의 움직임을 주장하는 화성론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18세기 내내 그것은 정설로 여기지 못했고요. 거의 잊혀졌는데 19세기에 가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 결국 사화산의 발견과 사화산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화성론이 지지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지질학의 논쟁은
수송론 대 화송론의 논쟁에서 이제 점진설과 격변설의 논쟁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즉 화성 과정을 믿는다. 화성 과정을 믿겠는데 얼마나 빨리 지각변동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점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길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서서히 땅이 변한다고 보는 거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균일설이라고 합니다. 균일설 혹은 동일과정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의 속도와 과거의 지각변동의 속도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일과정으로 일어난다. 그건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 지층이 쌓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설은 변화의 시기와 불변의 시기가 교차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변화의 시기인 거예요. 다만 그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점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엘이라고 하는 영국의 지질학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과정설, 점진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것보다 먼저 나와가지고선 사람들의 생각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게 격변설이에요. 격변설은 지구의 나이를 짧게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기는 정지되어 있어요. 지각이. 지각 변동이 없어요. 평온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재해가 일어납니다. 카타스트로피. 대재해가 일어나면서 큰 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급격하게.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격변.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당연하게 여겨요. 대부분의 시기는 정체되어 있어요. 지구가 변하지 않아요. 지각 표면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특정한 아주 짧은 시점 동안 갑자기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층도 만들어내고 땅이었던 것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였던 것이 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몇 번의 격변에 의거해서 복잡한 지층을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요구되지 않겠죠. 이렇게 복잡한 지층이 쌓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지구가 확 땅이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확 꺼졌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확 꺼졌다가 몇 번 해주면 나온단 말이죠. 뭐 수십억 년이 필요 없는 거죠. 몇만 년 정도면은 그 지층들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몇만 년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기는 변화가 없고 갑자기 뭐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대부분의 시기는 조용해요. 근데 갑자기 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또 막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몇만 년이면 지층 다 설명 가능하단 말이죠. 지구 역사가 오래돼 봐야 몇만 년이면 다 해결되면서 홍수설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입각해서 지층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 다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변설은 인간 사회에서도 역시 불변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생각과 맞아떨어집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격변설을 좋아했고요. 진보주의자들은 점진설을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볼 때도 계속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태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이 점진설을 옹호하게 되는데 그런 당시의 어떤 사회 사상과도 맞물려서 이것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19세기 동안. 결국엔 격변설이 우세했다가 점차 사회 변화가 그러했던 것처럼 점진설이 우세해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케 진화론에 있어서도 생물 진화론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진화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그러한 생물 진화에 필요한 긴 시간을 이 점진설이 확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물 진화론이 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바대로 이제 진화주의는 무생물 환경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19세기가 되면은 무생물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명 진화, 생물 내에서의 진화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질학적 변화는 인정하면서
생명 변화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 되게 됩니다. 왜냐? 무생물 환경은 생물 환경의 변화에 압력을 가하게 되거든요. 즉 육지였던 것이 바다가 되고 바다였던 것이 육지가 되면 거기 살던 생물들은 멸종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니까. 물론 서서히 바뀌게 되면 옮겨갈 수는 있겠지만 옮겨가더라도 성공적인 이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물들이 멸종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변화된 환경에는 또 새로운 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화석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고 찾아봐도 현재 생존하는 생물 중에는 똑같은 화석 생물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화석에 나타나 있는 생물들은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현재 다른 종으로 변화했다,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 생각이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신의 자비하에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신은 자신의 창조물들이 그렇게 곤경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므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진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어떤 지각 변동을 통해서 생물들이 위기에 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더구나 신이 만든 어떤 생물종이 멸종되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도 상당히 큰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멸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화석 생물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멸종을 피하고 진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속 창조설을 가지고 설명하는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연속 창조설은 뭐냐면 신이 모든 생물종을 동시에 창조한 건 아니고 계속 시간이 경과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생물들을 창조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종도 그 연속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진화론의 생각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창조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화석 기록이라든지 그 밖에 생물들의 유연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연구들은 생물들이 서서히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해 줍니다. 생물들이 서서히 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다. 물론 화석 기록들은 서서히 변한 것보다는 어떤 비약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즉 중간중간에 그 기록들이 빠져 있어요. 그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빠져 있는 고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화석 기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점진설에서 얘기해주는 긴 시간이 경과한다면 점진적인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종들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뷰폰과 린네라고 하는 자연학자들은 생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처음엔 진화를 다 부정했어요. 새로운 종이 변화돼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과정을 부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종 간의 유사성을 볼 때 소규모의 변화는 인정을 하는 쪽으로 두 사람 모두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8세기 말에 이레즈머스 다윈이,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데요. 주노미아라고 하는 책에서 시인데, 옆에 책이 나와 있네요. 주노미아. The Laws on Organic Life. 유기생명의 법칙들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시를 통해서 생존 경쟁에 의한 진화 과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상당히 진화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과학적 논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근거가 없어요. 감은 그런데 생물이 진화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의 근거를 경험적 근거로부터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과학적 진화론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찰스 다윈의 진화 사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마르크란 사람이 이제 비로소 과학적 진화론이라고 할 만한 것을 1809년에 처음 들고 나옵니다. 동물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프랑스의 자연학자는 진보를 향한 적응력의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진화를 설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변화하는 과정은 진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적응력에서 나온다. 즉 자신의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진보하게 된다. 정향 진화설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즉 열등한 생물들로부터 고등한 생물로 방향을 가지고 진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걸 정향 진화설이라고 하고요. 라마르크 진화설의 특징은 용물용설이죠.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한다. 안 쓰면 안 쓸수록 퇴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열심히 목을 잡아 느리다 보니 높은 데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잡아 느리다 보니 목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었고 후손에게도 그 형질을 물려주어서 즉 획득 형질의 유전에 의해서 목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획득 형질의 유전이 용물용설을 지탱해 주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반면 다윈의 진화론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마르크의 진화론은요. 원시적이고 저등한 생물이 창출된 다음에 진화를 거쳐 고등해진다고 말을 하고요. 방향성을 갖는 진화요. 정향진화, 다른 말로 하면 적응진화였던 것입니다. 생물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과학계에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좀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해서 시도는 했으나 시도는 좋으나 받아들이기에는 설득력이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와서야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1840년경에 찰스 다윈은 이미 진화론을 다 수립을 해놨다고 해요. 하지만 20년 가까이 발표를 안 하고 있었죠.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이 가진 이론의 혁명적 여파 때문이었죠. 자신이 사회로부터 매장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많은 증거들을 끌어모으는데 노력을 했고요. 물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들여다보면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이 진화될 개체를 선택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잘 적응한 놈을 선택한다는 거죠. 적응 진화설이에요. 잘 적응한 놈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누가 잘 적응하는 놈이냐? 목을 잘 잡아 느리는 놈이 잘 적응하는 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의 변이가 우연적으로 긴 목을 출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긴 목이 나왔을 때 그것이 생존에 유리함으로 자손을 더 많이 남기게 하고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함으로써 최초의 변이가 유전되는 것입니다. 개체수를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리된 각각의 환경마다 생존을 위해 유리한 형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이라 하더라도 격리된 환경에서 각각 다른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다른 형질들을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윈은 비그로를 타고 항해하다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섬들마다 독특한 식물군, 동물군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물리적 환경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생물들이 다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생물 그룹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생존 경쟁의 상황,
독특한 환경이 생물들의 적응을 향한 압력으로 작용하여서 그러한 섬마다의 독특한 식물상, 동물상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하에서는 육종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 선택 과정에, 인위 선택 과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자신에게 취미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빨간 꽃을 가진 품종, 노란 꽃이 화려한 품종,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형태, 개 같은 걸 보면 정말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개발해낸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선택 과정에서 아종 간의 그러한 변이는 가능해요. 그렇다면 다윈의 생각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역시 두뇌를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지만 자연적 과정에서 그런 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 선택 과정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 과학계에서는 다윈의 진화 과정은 별로 선호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그건 진보를 거부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신라마르크주의라든지 프로그램된 진화론이라든지 즉 비적응 진화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환경하고는 무관하게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밟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진화 이론, 해켈의 진화 같은 게 그런 건데 이런 식의 다양한 버전의 진화 이론들이 도출되면서 다윈의 진화론은 한동안 침체가 되었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 맨델의 유전학이 재발견되고 그 유전학은 결국 유전자 풀 내에서 돌연변이에 의해 새로운 유전자들이 출현하고 그 유전자들이 생존에 적합함이 입증되면 개체수를 늘림으로써 결국 유전자 풀에 강력한 그런 지배자로서 군림하게 됨으로써 결국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새로운 유전학의 바탕을 둔 진화 이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것을 신종합, 신다윈주의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 유전학과 진화론의 결합으로 인해서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새로운 중홍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의 진화 개념은 진화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진화주의는 우주론으로까지 확장이 되게 되죠. 자연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심지어 우주조차도 변한다는 것이죠. 우주에 있어서의 정상우주론, 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20세기 초에도 일반적이었고요. 그런 생각은 아인슈타인한테도 영향을 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우주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거는 틀렸다. 우주는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 유지해야 되니까 내 이론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동적 우주를 옹호하기 위해 우주론 상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방정식에다가 첨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풀게 되면 이제 정적 우주가 결론적으로 도출되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정적 우주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 1920년대에 팽창 우주설을 지지하는 그러한 관측 결과들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이 정설이 되고요. 팽창하고 있었다면 최초의 우주는 어떤 형태였을까? 결국 하나의 점이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의 점으로부터 모든 우주가 팽창되어 나왔다고 하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모프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의 물리학자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다 비웃었고 거기에다 빅뱅이라고 하는 웃기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하지만 가모프는 최초의 우주 폭발에서 생성된 빛이 지금도 우주를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고요. 그 떠도는 빛이 결국 우주 배경 복사선이 되겠는데 나중에 발견되기에 이릅니다. 우주 배경 복사선이 발견되면서 가모프의 예측은 맞았고 빅뱅 우주론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결국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적 자연관의 우주판인 것이죠.
물론 우주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구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자연의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과학이 자연에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생물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 환경, 더 나아가서 우주 환경까지도 항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진화주의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러한 자연으로 이제 우리는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인간의 지위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종도 그러한 변화 과정에서 출현한 종이며 결국 언젠가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 멸종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날 환경론자들의 문제제기 포인트이며 그러한 문제제기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환경 운동과 환경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주의는 오늘날 환경 사상에 있어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